달빛조차 숨을 죽인 그날 밤, 한양은 거대한 도살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 안에서 가장 위세당당하던 대감댁 대문은 도끼질 소리와 함께 힘없이 찢겨나갔고 정적을 깨는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가 비명보다 먼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나라의 기틀을 논하던 충신. 가문이 간신들의 조작된 서찰 한 장에 영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처참히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모두 베어라. 단 한 명의 씨앗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금군들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고결했던 가문의 안뜰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승 어른은 의관을 정제한 채 대청마루에 앉아 죽음을 맞이했고 집안의 남정네들은 칼날 아래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윤씨 부인은 갓 태어난 아들 겸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날 상황이었지만 기이하게도 품 안의 겸이는 이 참혹한 광경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부인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떨리는 몸을 억누르며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화염이 집을 집삼키기 시작하면서 자욱한 연기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오히려 그 연기는 부인의 도망길을 숨겨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담벼락을 넘고 가시덤불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줄도 모른 채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마지막 등불이다. 한양 도성을 빠져나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곳곳에 검문소가 세워졌고 횃불을 든 군사들이 산자락까지 훑으며 도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화려한 비단 치마를 찢어 발에 감고 진흙을 얼굴에 발라 신분을 감췄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불타오르는 한양의 하늘이 마치 가문의 원혼들이 내뿜는 불길처럼 보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품 안이 아기에게서 느껴지는 작은 온기가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에는 원망보다 큰 투지가 새겨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쥐죽은 듯 숨어 지내야 하는 역적의 가문으로 전락했으나 반드시 이 아이를 키워내어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리라 맹세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릴 무렵 윤씨 부인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험준한 산세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그곳이 바로 그들이 숨어들 첫 번째 은신처였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한양의 밤은 끝이 났지만 이제 모자에게는 죽음보다 힘겨운 생존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걷는 발걸음마다 향기가 나고 손끝 하나에 수십 명의 노비가 움직이던 정승 가문의 금지옥엽 윤씨 부인. 하지만 이제 그녀 앞에 놓인 현실은 차가운 서리발이 내린 산골의 척박한 땅뿐이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달한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밤하늘의 별이 보였고 벽은 황토가 떨어져 나가 산바람이 거침없이 들이쳤습니다. 윤씨 부인은 가장 먼저 가문의 증표였던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고운 옷은 이제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가 아니라 목숨을 앗아갈 올가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을 근처를 서성이다 버려진 누더기를 구해 몸에 걸쳤습니다. 거칠고 깔깔한 삼배옷이 고운 살결을 파고들어 진물이 났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톱 밑에 검은 흙을 채워넣고 얼굴에는 아궁이 그 흐름을 칠해 정승댁 며느리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겸아, 미안하구나. 이 어미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 비루한 밥상뿐이라니. 부인은 산나무를 캐고 삭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비단자수를 놓던 섬세한 손길은 이제 거친 무명천을 깁고 땔감을 줍는 데 쓰였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등은 가뭄난 논바닥처럼 갈라졌지만 품 안의 아들 겸이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자신의 몫을 떼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산골 과부라 부르며
동정하거나 무시했습니다. 때로는 질 나쁜 사내들이 혼자 사는 여인이라 여기고 집 주변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씨 부인은 안방 문고리를 부여잡고 죽은 남편의 유품인 단도를 가슴에 품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겉모습은 천한 안악의 형색이었으나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가문의 법도를 지키는 서슬 퍼런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겸이는 어느덧 5살이 되어 어머니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의젓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남들은 산골 아이라 무시할지 모르나 윤씨 부인은 아이의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총기를 보았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걸치고 흙바닥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겸이에게서는 몰락한 가문의 기품이 은은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인이 이웃집 밭일을 도와주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겸이가 나뭇가지를 들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저 아이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흙바닥에 새겨진 것을 본 순간 부인은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떨어뜨린 바구니 속에서 캔 나물들이 마당 바닥으로 흩어졌으나 그녀는 그것을 주워 담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의 시선은 오로지 5살 난 아들 겸이의 발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거친 마당 바닥에는 예리한 나뭇가지 끝으로 새겨진 글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가문의 서고를 정리하며 수없이 보았던 시아버지가 평생의 지침으로 삼았던 고전의 핵심 구절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이에게 글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힌 마당에 글을 안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까? 두려워 부인은 일부러 아이의 곁에서 책 한 권, 붓 한 자루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겸아, 내가 어찌 이 글을 아느냐? 누가 가르쳐 준 것이냐? 부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겸이는 해맑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한양 집을 떠나기 전 할아버님 방 앞에 서 있을 때 보았던 글자들입니다. 그때 보았던 모양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그냥 그려본 것뿐이에요. 부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5년 전 갓난아기나 다름없던 시절에 스치듯 보았던 서책의 문장을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획 하나 틀리지 않은 완벽한 서체였습니다. 아이는 천재였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되찾아줄 축복이자 동시에 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저주와도 같은 재능이었습니다. 부인은 황급히 치맛자락으로 마당의 글씨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해서는 안 된다. 밖에서는 절대로 글을 아는 척해서도 써서도 안 돼. 알겠느냐? 부인의 절박한 당부에 겸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숨긴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겸이는 어머니가 시키는 밭일과 잔심부름을 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형상에서 글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궤적에서 흐르는 시냇물의 물결 속에서 아이는 우주의 이치를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인이 등잔불 아래에서 삭바느질을 하던 중 옆에서 잠든 줄 알았던 겸이가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시집올 때 가져온 유일한 유품인 서첩의 뒷부분 내용이었습니다. 부인이 차마 가슴 아파 펼쳐보지도 못했던 그 구절을 아이는 마치 눈앞에 책을 펼쳐놓은 듯 막힘없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초라한 초가집 마당에 누구도 가르치지 않은 지혜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빛은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던 모자에게 생각보다 빨리 시련의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윤씨 부인의 간절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머니 속의 송곳 같은 겸이의 천재성은 결국 삐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발단은 초가을의 어느 한가로운 오후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던 부인 앞에 해진 가사와 커다란 바리떼를 든 노승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시주를 청하러 온 그 노승은 갈증을 호소하며 물 한 사발을 청했습니다. 부인이 물을 뜨러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노승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겸이가 어머니의 당부를 잠시 잊고 숯검정으로 납작한 돌판 위에 적어 내려간 글귀가 있었습니다. 천지현황, 그저 흔한 천자문의 시작이었으나 그 필체만큼은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굳세고 기운찼습니다. 허, 이 척박한 땅에 어찌 이런 비범한 기운이 서려 있는가. 노승은 물을 들고 나온 부인을 향해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이 글을 쓴 이가 누구냐는 물음에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발로 글씨를 문질러 지우며 그저 아이가 낙서를 한 것뿐입니다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세상을 주유하며 사람을 봐온 고승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노승은 겸이의 이마를 찬찬히 살피더니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부인, 이 아이는 범의 새끼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하나 이 아이는 용의 여의주를 입에 물고 태어났구려. 장차 나라의 운명을 바꿀 천재아이가 될 것이나 그 빛이 너무 강해 어둠의 시기를 먼저 겪을 관상입니다.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노승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발 어디 가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조용히 살다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부인의 눈물 어린 호소에 노승은 안타까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노승이 마을 주막에서 잠시 쉬어가며 무심코 내뱉은 산골 오지에 제갈공명에 버금가는 신동이 살고 있다는 찬탄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글도 안 배운 아이가 귀신과 대화하며 문장을 짓는다더라. 몰락한 양반가의 핏줄이 기막힌 지혜를 가졌다더라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졌습니다. 평온하던 산골 마을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며느리를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고 마을 서당의 훈장조차 겸이의 실력을 확인하려 집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소문은 낮에는 사람의 입을 타지만 밤에는 귀신의 귀를 타고 멀리 퍼지는 법입니다. 결국 이 소문은 산 너머 고을 원님의 귀를 지나 한양에서 정적들의 씨를 말리려 눈을 부라리고 있던 권세가들의 귀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5년 전 멸문지화에서 살아남은 역적의 핏줄이 아직 살아있다는 의혹의 불씨가 다시 지펴진 것입니다. 산골의 평화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노승이 남기고 간 찬탄은 저주가 되어 한양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가문을 멸문시켰던 좌상 대감의 집무실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5년 전 분명 씨를 말렸다고 믿었던 역적의 가문에서 천재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좌상에게 단순한 소문 이상의 공포였습니다. 어린 싹이라 하여 방치했다가는 장차 그 칼날이 내 목을 겨눌 것이다.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그 뿌리까지 뽑아오너라. 좌상의 서슬 퍼런 명령과 함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자객들이 산골 마을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부상이나 떠돌이 스님으로 위장하여 마을 곳곳을 탐문했습니다. 평소 외지인의 발길이 뜸하던 마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귀신 같은 직감을 가진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어귀를 서성이는 낯선 사내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파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나 집안의 구조를 살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음을. 겸아, 오늘부터는 절대로 마당에 나가지 말고 이 어미의 곁에서 떨어지지 마라. 알겠느냐? 부인은 방 안에 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밤이 되면 숲속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조차 자객들의 신호처럼 들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부인은 5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남편의 단도를 꺼내어 나를 세웠습니다. 그 칼날 위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은 이제 연약한 며느리가 아닌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암사자의 형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구름이 달을 가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을 때였습니다. 마당에 낙엽 밟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과 무게를 둔 무예를 익힌 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부인은 겸이의 입을 막고 벽장 깊숙한 곳으로 아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쉿, 겸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방문 밖으로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자객들은 소문 속의 아이가 정말로 그 천재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는지 확인하려 방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문고리를 부여잡은 채 숨을 멈췄습니다. 낡은 문창살 너머로 자객의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산골 오지까지 뻗어온 권력의 손길이 모자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핏줄을 지키기 위한 며느리의 처절한 사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뒤에 숨었던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산골의 고요함은 찢어지는 듯한 말울음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낮 동안 보부상으로 위장해 마을을 훑던 사내들은 이제 검은 복면을 쓰고 횃불을 든 자객이 되어 윤씨 부인의 초가집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내뿜는 붉은 빛은 마치 5년 전 한양을 집삼켰던 그 비극의 불길처럼 일렁였습니다. 역적의 씨앗은 여기서 끝이다. 아이를 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시신만은 거두어 주마. 자객 우두머리에 섰을 퍼런 외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초가집 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고 횃불에서 떨어진 불똥이 볏집 지붕에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겸이를 품에 안은 윤씨 부인의 눈에는 공포 대신 서늘한 결기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날이 선 단도를 꺼내 쥐었습니다. 비단자수를 놓던 고운 손은 이제 자식을 지키기 위해 살수를 각오한 어머니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겸아, 무서우냐? 어머니,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의로운 마음은 칼날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침착함이었습니다. 아이는 오히려 떨리는 어머니의 손을 작은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자객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발을 들여놓는 찰나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누더기를 걸쳤으나 그 기세만큼은 정승댁 안주인의 위엄 그대로였습니다. 수십 명의 자객이 칼을 겨누고 있음에도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횃불의 붉은 광기 속에서 소복을 입은 부인의 모습은 마치 한겨울 눈 속에 핀 설중매처럼 고결하고도 처절했습니다. 내 비록 몰락하여 이 산골에 숨어 사나 가문의 기계까지 버린 줄 아느냐. 이 아이는 나라의 동량이 될 제목이다. 너희 같은 자들의 칼날에 꺾일 목숨이 아니다. 부인의 외침과 동시에 지붕의 불길이 치솟았고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부인의 등 뒤에 서 있던 겸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한 비범한 안광이 자객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횃불의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 다가오고 자객들의 칼날이 달빛을 튕겨내며 윤씨 부인의 목전을 겨누던 그 찰나였습니다. 부인의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5살 겸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에는 공포 대신 기이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고 그 비범한 기세에 기세등등하던 자객들조차 주춤하며 멈춰 섰습니다. 멈추시오. 그대들의 칼날에 묻은 피가 장차 그대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임을 어찌 모르는가. 아이의 목청은 작았으나 그 울림은 마당의 소란을 잠재울 만큼 매서웠습니다. 자객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치며 칼을 치켜들었으나 겸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두머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대장, 당신의 소매 끝에 묻은 저 붉은 흙은 이 근방에서
오직 망자들의 골짜기라 불리는 서쪽 절벽 아래에만 있는 것이오. 5년 전 당신들은 우리 가문을 도륙한 뒤 그곳에 시신들을 안매장했지. 하지만 당신의 꿈자리마다 그날의 비명이 들리지 않더냐? 우두머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던 은밀한 일을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갓난아기였을 이 아이가 마치 눈앞에서 본 듯 의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이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모시는 좌상 대감은 이미 당신들을 버릴 준비를 끝냈소. 보시오. 당신들이 들고 있는 저 횃불의 기름 냄새. 그것은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불길이 한 번 붙으면 물로도 끌 수 없는 특수 제작된 인화 물질이요. 아이를 죽인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당신들까지 이 집과 함께 불태우라는 명을 받았음을 어찌 깨닫지 못하는가. 자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횃불에서는 평소와 다른 기괴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집 주변을 포위한 또 다른 무리가 멀리서 화살에 불을 붙여 자신들 쪽으로 겨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겸이는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현장의 아주 작은 단서들을 조합해 좌상의 이중적인 계략을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지금 칼을 돌려 저 화살을 막는다면 당신들은 살 것이요. 나를 죽인다면 당신들도 이 잿더미 속에서 좌상의 제물이 될 것이요.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다. 5살 아이의 입에서 쏟아진 준엄한 꾸짖음에 자객들은 압도당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우두머리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거두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사실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그는 자신들을 배신한 주인을 향한 분노와 아이에 대한 경외심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역적의 핏줄이라 들었으나 진정 나라를 다스릴 성군의 제목이 여기 있었구나. 자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겸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멸문의 밤, 원수였던 자들이 아이의 지략 앞에 무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잿더미로 변해가는 초가집을 뒤로 한 채 윤씨 부인과 겸이는 자객들의 호위를 받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방패가 된 기막힌 운명 앞에서 부인은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자객 우두머리는 자신의 복면을 벗어 던지며 다짐했습니다. 좌상의 잔인한 토사구팽을 목격한 이상 이제 그들의 칼날은 아이의 목이 아닌 세상을 어지럽히는 간신들을 향할 것이었습니다. 부인, 소인들이 목숨을 걸고 한양까지 길을 열겠나이다. 이 아이의 재능은 하늘이 이 나라에 내린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으나 더 이상 숨어다니는 도망자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누더기를 벗고 숨겨두었던 가문의 마지막 인장과 시아버지가 남긴 비밀 서찰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영모가 조작되었음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겸이는 이동하는 마차 안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세를 분석하며 어머니에게 향후 보복이 아닌 대의를 세울 방도를 논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수십 년을 치국에 전념한 노련한 정치가와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성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 윤씨 부인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며느리가 죽은 줄 알았던 역적의 핏줄을 데리고 나타났다는 소식에 한양은 궐문 밖까지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좌상은 경악하며 군사를 풀려했으나 이미 겸이의 비범함에 감화된 민심과 자객들이 퍼뜨린 좌상의 악행 소문이 성난 파도처럼 궐을 덮쳤습니다. 왕 앞에 선 5살 겸이는 당당히 고개를 들어 가문의 억울함을 논리정연하게 설파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청산유수 같은 문장과 천지이치를 꿰뚫는 통찰력의 왕은 물론 온 조정의 대신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무너진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사자후였습니다. 전하, 눈 속에 핀 매화는 추위에 꺾이지 않고 향기를 더하나이다. 우리 가문의 핏물로 씻어낸 이 진실이 전하의 성세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왕은 크게 감복하여 좌상을 압송하고 윤씨 부인의 가문을 즉시 복권시켰습니다.
5년 전 핏빛으로 물들었던 가문의 대문에는 다시금 명예로운 가문의 명패가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설중매의 귀환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누더기를 벗고 다시 고운 한복을 입은 윤씨 부인은 마당에서 글을 읽는 겸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몰락의 끝에서 천재 아이를 지켜낸 며느리의 사투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후세에 길이 남았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봄을 불러온 가장 강인하고도 아름다운 야담의 마침표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